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결입니다. 25살이고 국기원 시범단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태권도 수련생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한 장의 초청장에서 시작됩니다. 뉴욕 지하에서 열리는 비밀 토너먼트. 그곳에서 저는 전 UFC 챔피언을 포함한 세계 최고 무술가들과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국기원 수련장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건 언제나 저예요. 아직 어둑한 훈련장에서 혼자 품새를 연습하다 보면 할아버지 생각이 자주 납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태권도를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자 인생의 스승이셨거든요. 한결아, 태권도는 그냥 발차기가 아니다.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진정한 무술이 될 수 없단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태권도로 적군 10명을 물리쳤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셨어요.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더 강조하셨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관장님 손에는 검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결아, 너에게 특별한 기회가 왔다. 봉투를 열어보니 금박으로 인쇄된 초청장이 들어 있었어요.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무술 토너먼트 초청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최고 무술가들이 모이는 대회라고 하더군요. 이 대회는 공식적인 대회가 아니야. 하지만 세계 무술계에서는 매우 권위 있는 모임으로 인정받고 있지. 관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태권도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초청장을 들고 고민에 빠졌어요. 해외 경험도 부족하고 과연 제가 한국을 대표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그 정신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보여드리겠다고요. 할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저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특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강도 높은 수련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본기부터 다시 점검하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고급 기법들도 하나씩 복습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만의 독특한 발차기 기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체득하는 데 집중했어요. 정확한 자세와 호흡,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법이었거든요. 출국을 일주일 앞두고 드디어 그 기법을 완성했습니다. 두꺼운 소나무 판자 5장을 한 번에 격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관장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제 됐다. 한결아, 너는 충분히 준비된 것 같구나. 뉴욕행 비행기표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더 컸어요. 한국의 태권도, 그리고 할아버지의 정신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해튼 지하 3층에 위치한 격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거든요. 화려한 조명과 최신 음향시설까지 갖춘 제대로 된 경기장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신분을 확인받고 들어서니 벌써 여러 나라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어요. 덩치 큰 러시아 선수는 샌드백을 주먹으로 두들기고 있었고 브라질 선수는 화려한 카포에이라 동작을 선보이며 주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오, 아시아에서 온 친구네. 한 선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가라테 하나? 아니면 쿵푸? 태권도입니다. 제가 정중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몇몇 선수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태권도? 그거 올림픽에서 하는 발차기 게임 말이야? 한 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격투를 하는 곳이야, 친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요. 대회 규칙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총 16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각 경기는 3분 3라운드이고 KO나 기권, 판정으로 승부를 가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브라질의 카포에이라 고수 호드리고였어요. 그는 저보다 키가 10cm 정도 컸고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선수였습니다. 경기 전 인사를 나눌 때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한국 친구 미안하지만 1분도 안 되어서 끝날 것 같은데? 호드리고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링에 올라서자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대부분은 호드리고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호드리고는 화려한 회전킥을 날렸습니다. 카포에이라 특유의 현란한 발차기였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의 패턴을 파악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상대를 관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급하게 공격하지 말고 상대의 습관과 약점을 찾아내라고 하셨거든요. 2분이 지나자 호드리고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려하지만 체력 소모가 큰 기술들이었고 공격 후에는 반드시 짧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을 노렸어요. 호드리고가 큰 회전킥을 날린 직후 착지하는 순간 제가 앞발차기를 정확히 명치에 꽂았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한 방이었어요. 호드리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더군요. 레퍼리가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고 결국 10까지 세어졌습니다. 경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떠들던 관중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제가 링에서 내려오자 다른 선수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이야, 깔끔한 KO였어. 러시아 선수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권도가 생각보다 강하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라커룸에서 샤워를 하며 첫 경기를 되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상대가 저를 과소평가한 것도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본기가 확실히 통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상대들은 분명 더 까다로울 테니까요. 특히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테고 저를 연구하고 나올 거예요. 다음 날 2라운드가 있었어요. 상대는 일본의 가라테 선수였습니다. 그는 첫 경기 결과를 봤는지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경기장에 입장할 때 이제는 관중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조롱 섞인 시선 대신 궁금증과 기대가 담긴 표정들이었어요. 일부 관중들은 한국을 응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어요. 할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제가 태권도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링 위에서 상대와 마주했을 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2라운드 상대는 일본의 가라테 고수 다나카였어요. 그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키는 저와 비슷했지만 어깨가 훨씬 넓었고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이 인상적이었어요. 경기 전 대기실에서 다나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경기를 잘 봤지만 오늘은 다를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링에 올라서자 관중석이 더 많이 찼어요. 어제보다 2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고 몇몇 기자들까지 와 있더군요. 경기가 시작되자 다나카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가라테 특유의 직선적인 공격보다는 저의 패턴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저 역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라운드는 서로 견제하며 지나갔습니다. 다나카의 정권 지르기는 정말 날카로웠어요. 한 번 스쳐 지나갔는데도 바람 소리가 무섭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리 조절법이 통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어요. 다나카가 연속 정권 지르기로 공격해오자 저는 돌려차기로 응수했습니다. 태권도 특유의 긴 리치를 활용한 것이죠. 그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태권도는 거리의 무술이라고 하셨거든요. 상대가 닿지 못하는 거리에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백킥으로 거리를 벌린 후 즉시 돌려차기를 연결했습니다. 다나카의 옆구리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가 잠깐 균형을 잃는 순간 추가로 앞차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다나카는 뒤로 밀려났지만 금방 자세를 회복했어요. 역시 고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리듬을 찾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다나카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전진해 왔어요.
강력한 정권 지르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기법을 사용했어요. 몸을 살짝 비키며 상대의 공격을 피한 후 즉시 뒤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다나카의 측두부에 정확히 맞았고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오! 하는 탄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나카도 일어나서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훌륭한 기술이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러시아의 삼보 선수 이반이었어요. 그는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였고 그래플링이 특기라고 했습니다. 이반과의 경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삼보의 특기인 레슬링 기술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가까이 붙으려는 상대에게는 무릎 차기가 최고라고 하셨거든요. 이반이 태클을 시도할 때마다 저는 무릎 차기로 막아냈어요. 정확한 타이밍과 각도였습니다. 몇 번 시도하던 이반도 결국 포기하고 거리를 벌렸어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저는 즉시 연속 발차기를 시작했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를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이반은 이런 공격 패턴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뒤후려차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반의 후두부에 살짝 스쳤지만 충분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고 레퍼리가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한국의 태권도 선수가 또 승리했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관중들의 환호성도 더 커졌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기자가 저를 붙잡았어요. 연속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더군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본기와 정신력이라고 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무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준결승만 남았어요. 상대는 중국 쿵푸의 고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태권도의 정신이 함께하는 한 어떤 상대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호텔방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결승 상대가 발표되는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대는 마이크 톰슨이었습니다. 전 UFC 헤비급 챔피언이자 현재 종합격투기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마이크 톰슨은 키가 195cm의 몸무게가 95kg인 거구였어요. 그의 별명은 아이언 피스트였습니다. 지금까지 28경기에서 25번을 KO로 승리했다고 하더군요. 기자회견장에서 처음 그를 봤을 때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근육질 몸매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에 비해 왜소해 보였죠. 톰슨이 저를 보며 한국에서 온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태권도를 한다니 재미있겠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기자들이 태권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톰슨의 답변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솔직히 태권도는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하는 것은 그냥 점수 따기 게임이고 진짜 싸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톰슨이 더 정확히 말하면 태권도는 그냥 동양의 춤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하긴 하지만 실용성은 제로이고 자신이 1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기자들이 저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링 위에서 증명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했죠. 톰슨이 비웃으며 기대하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부담감도 컸습니다. 이제 단순히 제 개인의 경기가 아니라 태권도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톰슨의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태권도가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이 무의미한 건 아닐까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태권도로 적군들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보다 더 실전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톰슨의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그의 편이었습니다. 태권도는 정말 실전성이 없다거나 한국 선수가 불쌍하다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몇몇 한국 네티즌들의 응원 댓글도 보였어요. 한결이가 태권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라거나 할아버지의 후손답게 해달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중들이 와 있었어요. 기자들도 여러 나라에서 몰려왔더군요. 어떤 기자는 한국 태권도 대 미국 종합격투기의 대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라커룸에서 준비하는데 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다고 답했어요. 태권도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승부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덧붙이시더군요. 경기 시작 1시간 전, 저는 조용히 명상을 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씩 되새겨봤습니다. 기본기, 정신력,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까지요. 웜업을 하다가 톰슨을 봤어요. 그는 강력한 펀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샌드백이 그의 주먹에 맞을 때마다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정말 무서운 파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요. 드디어 링에 오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아나운서가 저를 소개할 때보다 톰슨을 소개할 때 더 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시간이었거든요. 태권도가 정말 어떤 무술인지, 할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그 정신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링에 올라서는 순간 경기장의 열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3,000명이 넘는 관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사 기자들도 최전방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톰슨이 저와 마주했을 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반면 저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레퍼리가 규칙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상대의 덩치와 파워에 압도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강함은 몸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첫 라운드 벨이 울렸습니다. 톰슨은 예상대로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강력한 잽을 연속으로 날리며 저를 코너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바람 소리가 무서웠어요.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톰슨은 확실히 파워가 대단했지만 태권도의 긴 리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백스태핑으로 거리를 벌릴 때마다 그의 공격이 헛손질로 끝났습니다. 1분 정도 지났을 때 기회가 왔어요. 톰슨이 큰 훅을 날리며 전진했는데 그 순간 중심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즉시 밀어차기를 날렸어요. 정확히 그의 가슴팍에 들어갔습니다. 톰슨이 뒤로 밀려났지만 곧바로 균형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당황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태권도의 발차기 파워를 실제로 경험한 건 처음일 거예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 톰슨의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며 제 발차기 타이밍을 읽으려 했어요. 그는 역시 고수였습니다. 금방 적응해서 제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을 걸었습니다. 연속 발차기로 압박을 가했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를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톰슨이 방어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뒤돌려차기를 시도했어요. 아쉽게도 완전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톰슨이 기가 막히게 피했거든요. 하지만 제 발등이 그의 어깨를 스쳤고 그 충격으로 그가 잠깐 비틀거렸어요.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태권도의 스피드와 유연성에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톰슨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발차기를 날리는 순간을 노려서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종합격투기의 기본 전술이었죠. 거리를 좁혀서 그라운드로 끌고 가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상대가 낮게 들어올 때는 무릎 차기가 최고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톰슨의 태클 타이밍에 맞춰 정확히 무릎 차기를 올렸어요. 톰슨의 어깨에 제 무릎이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레퍼리가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톰슨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깨 부상이 생긴 것 같았어요. 6가지 세어졌을 때 톰슨이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왼쪽 어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의 강력한 훅 펀치가 반쪽이 된 셈이었습니다. 3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자 저는 부상당한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술이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으면 정중하되 확실히 마무리하라고 하셨거든요. 옆차기를 연속으로 날려 톰슨의 왼쪽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오른손만으로는 효과적인 방어가 힘들었어요. 점점 코너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톰슨이 마지막 힘을 내서 오른손 어퍼컷을 날렸는데 저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뒤로 젖히며 피한 후 즉시 뒤후려 차기를 날렸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 발등이 톰슨의 측두부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는 눈을 굴리며 그대로 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 UFC 챔피언이 한국의 태권도 선수에게 KO 당한 거예요. 레퍼리가 톰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쓰러진 톰슨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린 후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패배했지만 운동선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톰슨이 말했어요. 태권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정말 실전적이고 강력한 무술이라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이제 결승만 남았습니다. 상대는 유럽 종합격투기 챔피언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과 태권도의 힘이 함께하는 한 어떤 상대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준결승 승리 후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쑤셨어요. 톰슨과의 경기가 생각보다 격렬했거든요. 특히 왼쪽 갈비뼈 부근이 아팠습니다. 그의 훅 펀치가 한 번 스쳐간 부분이었어요.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는데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리에도 톰슨의 발차기를 막으며 생긴 상처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일 결승전이었거든요. 인터넷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톰슨을 이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태권도의 위상을 높였다며 크게 보도했고 외국 언론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톰슨의 인터뷰가 화제였습니다. 자신이 태권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거든요. 태권도가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이고 강력한 무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댓글들을 보니 여전히 의견이 갈렸어요. 톰슨이 부상 때문에 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승에서는 운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어요. 결승 상대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알렉산더 밀러라는 독일 선수였어요. 유럽 종합격투기 챔피언이자 복싱, 킥복싱, 주짓수를 모두 섭렵한 만능 파이터였습니다. 밀러는 키가 188cm의 몸무게 88kg으로 저와 비슷한 체격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경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지금까지 42경기에서 39승을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그의 스타일이 까다로웠어요. 거리에 따라 복싱, 킥복싱, 주짓수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싸우는 완전체 파이터였습니다. 톰슨처럼 한 가지에만 특화된 선수가 아니었어요. 경기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정말 빈틈이 없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했고 상황 판단력도 뛰어났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갈비뼈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진통제를 먹고 얼음찜질을 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일 경기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됐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언제나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문득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 전쟁 중에 총탄이 어깨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 상태로도 적군들과 맞서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무술가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의지가 더 강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부상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야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호흡법을 따라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명상 중에 할아버지의 비전 기법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정권 지르기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적군 10명을 물리칠 때 사용했다던 그 기법 말이에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그 기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라 온몸의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정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기술이었어요. 그날 밤 내내 그 기법을 연습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주먹을 날리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호흡, 자세, 타이밍,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아침이 되자 신기하게도 갈비뼈 통증이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아마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몸도 따라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신력이 육체를 극복한 거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밀러를 봤어요. 그는 여유롭게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우리 시선이 마주쳤을 때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들을 하나씩 되짚어봤습니다. 기본기, 정신력, 예의,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비전 기법까지요. 오늘은 단순히 저 개인의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였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지키고 전하려 했던 그 정신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이 경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라커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며 할아버지께 마음속으로 인사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태권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 무술인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에요. 결승전 당일 경기장 밖부터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티켓이 매진되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까지 거리에서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생중계된다고 했어요. 라커룸에서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응원 메시지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국기원 동료들, 관장님, 그리고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까지 모두가 저를 응원해주고 계셨어요. 특히 관장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태권도 정신을 잃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 올바른 태도로 경기에 임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기 1시간 전 웜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아팠던 갈비뼈는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력 수련의 효과인 것 같았습니다. 기본 동작들을 차례로 점검했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까지 모든 기술의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완성한 할아버지의 비전 기법도 몇 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드디어 입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데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링 입구에 나타나자 경기장이 완전히 들끓었습니다. 한국 국기를 든 관중들이 제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경기장 곳곳에서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밀러가 입장할 때도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럽 관중들이 많이 와 있었나 봐요.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링에 올라와서도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링 중앙에서 마주했을 때 밀러의 체격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었고 움직임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확실히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레퍼리가 규칙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겼어요. 상대를 존중하되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라고 하셨거든요. 첫 라운드 벨이 울렸습니다. 밀러는 예상대로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복싱 스타일로 잽을 날리며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도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거리를 유지했어요. 30초 정도 서로 견제하다가 밀러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잽 마이너스 스트레이트 콤비네이션을 깔끔하게 연결했어요.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였습니다. 저는 백스태핑으로 거리를 벌리며 돌려차기로 응수했습니다. 밀러의 옆구리를 노렸지만 그가 팔로 막아냈어요. 동시에 카운터로 훅을 날렸는데 간발의 차이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첫 라운드는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으며 끝났어요. 밀러는 복싱과 킥복싱을 적절히 섞어가며 공격했고 저는 태권도의 다양한 발차기로 맞섰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밀러의 전술이 바뀌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클린치를 시도하며 주짓수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톰슨전에서 경험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낮게 들어올 때마다 무릎 차기로 막아냈어요. 밀러도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거리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타격전이 시작됐어요. 밀러의 킥복싱 기술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로우킥으로 제 다리를 공략하며 밸런스를 흔들려 했어요. 저도 지지 않고 연속 발차기로 응수했습니다.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를 빠르게 연결하며 밀러를 압박했어요. 관중들이 연신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밀러가 강력한 오버핸드 라이트를 날렸는데 저는 그것을 피하며 즉시 뒤돌려차기를 시도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제 발등이 밀러의 옆구리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가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끝까지 균형을 잃지 않고 버텼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어요. 두 선수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였어요. 밀러가 마지막 힘을 내서 전면 공격에 나섰습니다. 복싱, 킥복싱, 주짓수를 총동원한 종합 공격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거든요. 할아버지의 가르침, 태권도의 정신,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어요. 밀러가 큰 훅을 날리며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할아버지의 비전 기법을 사용했어요.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킨 완벽한 정권 지르기였습니다. 제 주먹이 밀러의 명치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더니 그대로 뒤로 쓰러졌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레퍼리가 밀러의 상태를 확인하며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0까지 모든 카운트가 끝났습니다. 밀러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완벽한 KO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고 한국 국기가 사방에서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KO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어요. 3,000명이 넘는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져서 건물 전체가 진동할 정도였어요. 저는 쓰러진 밀러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그는 의식을 되찾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내밀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서로 포옹하며 선의의 경쟁에 대한 존중을 표했어요. 밀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다고, 태권도의 진정한 힘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의 인정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무술가의 품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자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태권도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우승 트로피를 받을 때 관중석에서 한국어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한국 교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CNN, BBC, ESPN 등 유명 방송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승리의 비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태권도 정신이 가장 큰 힘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으면 진정한 무술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한 기자가 마지막 KO 기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정권 지르기가 일반적인 태권도 기술과는 달라 보였다고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당시 사용하셨던 전통 기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어요. 저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정신 수양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호텔방에서 한국의 반응을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제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국기원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이번 우승이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태권도 정신 전파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태권도장 등록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CNN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 왔어요. 한국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싶다고 하더군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톰슨과 밀러가 배웅을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톰슨은 한국에 와서 태권도를 직접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밀러는 독일에서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권도의 정신적인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무술이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뉴욕에 왔을 때는 단순히 태권도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나와서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응원 피켓을 든 사람들의 모습에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국기원으로 향하는 길에 할아버지 묘소에 들렀어요. 우승 트로피를 묘비 앞에 놓고 인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꿈꾸셨던 태권도의 세계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보고드렸어요. 국기원에서는 성대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해 모든 사범들과 제자들이 나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어린 제자들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꿈과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우승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태권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의 참된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조용히 혼자 수련장에서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우승의 기쁨도 잠시, 이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태권도의 올바른 전파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태권도 정신의 씨앗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씨앗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담은 한국의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우승을 통해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